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강의는 아니고 제가 새롭게 출간하게 될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북토크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출간하게 된 책은 이론 서적은 아니고 소설입니다. 그것도 장편 소설입니다. 아무래도 전혀 새로운 장르의 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일종의 저의 변화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새롭게 소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의 말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설가 백상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소설가는 아니었고 작가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분석 임상가이고 그리고 철학자이자 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 출간해 왔던 책들은 대체로 그런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련된 정신분석, 철학, 미학 관련된 책들을 8종, 8권 정도 지난 10년간 출간해 왔었는데, 그 책들과 이번에 내는 책은 아무래도 상당히 다른 종류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설, 그러니까 문학적 실천, 예술로서의 글쓰기라는 그런 장르의 책이다 보니까 쓰는 저도 상당히 다르다는 감각을 느꼈고, 아마도 이제 읽게 되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백상현의 글쓰기가 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제까지의 이론적인 글쓰기와는 다른 부분이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해명과 같은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먼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아무래도 제 책을 이제 읽게 되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왜 지금까지 이론적인 글쓰기로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었는가, 전혀 다른 소설, 전혀 다른 장르를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철학자라든지 이론적인 연구자가 소설을 문학 장르로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철학자들이 있죠. 그런 임상가들도 있고, 예를 들면 알랑 바디우 같은 철학자, 여러분 다 아시는, 제가 현재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알랑 바디우 같은 철학자는 희곡과 소설에 관련된 문학적 실천에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알랑 바디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학적인 실천이 소설 장르, 희곡 장르, 우리가 흔히 픽션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낯선 영역은 아니었지만, 그 외 다른 철학자들에게는, 이론가들에게는 문학적인 글들을 쓰고 그것에 접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이스라 작가님과 대담회를 했을 때 주제로 삼았던 그 롤랑 바르트라는 이론가, 기호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연구자는 평생 문학적 실천을 하지 않았지만 죽기 직전에 소설을 쓰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고, 그 죽기 직전에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했던 강의 제목 역시 소설의 준비였던 거죠. 사실은 그 소설의 준비라는 강의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강의라는 타이틀로 번역 출간이 되었던 그 텍스트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서 롤랑 바르트가 했던 문장이 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을 쓰게 만들었던, 소설을 아주 젊은 시절부터 소설을 쓰고자 했던 마음의 용기를 갖게 했던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많은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문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장이 그 강의록에 있었죠. 롤랑 바르트가 소설의 준비라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말하죠. 글쓰기의 새로운 실천 말고는 내가 보기에는 비타노바,
새로운 인생이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롤랑 바르트가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한 사람의 작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했던 말이에요. 저에게 그 문장이 상당히 가슴 깊이 와 닿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 작가에게, 글 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주어진 방식의 인생이 반복되는 것을 멈추고 좀 더 나다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롤랑 바르트의 이야기는 새로운 실천, 글쓰기의 실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롤랑 바르트 역시 스스로도 소설의 글쓰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러다가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기는 했지만, 자, 그렇습니다. 한 작가에게는, 자,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의 발명만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한계 안에서밖에 쓸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글을 쓰고 책을 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내가 공부한 것만큼 쓴다. 자,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은 공부한 것만큼 쓰는 것 이전에 스스로 말하는 방식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문체를 가지고 있고, 말의 목소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목소리의 폭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전개시키는 사유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문체를 바꾼다라는 거, 이 영역을 바꾼다라는 거, 이 글쓰기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작가에게는 자신의 한계 바깥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롤랑 바르트가 말했던 거. 작가에게 새로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글쓰기를 발명하는 것이다. 새로운 글쓰기의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 이 비타 노바라는 이 단테의 소설 제목이기도 했던 이것이 당시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새로운 삶이라는 건 결국 저에게는 보다 진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제 삶이 처음에는 제 아무리 발명된 것이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었다 해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반복이 일어나고 일종의 침륜이 일어나고 일종의 침착이 일어나서 고정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의 인생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갱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들이 있겠지만, 운동선수의 영역에서, 뭐 학교 선생님의 영역에서, 학생의 영역에서, 혹은 회사원의 영역에서, 혹은 가족의 구성원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갱신하는 방식이 있을 테지만, 작가에게는 새로운 글쓰기를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를 이 문장이 저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설을 쓰는 용기를, 소설을 쓰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결국은 허구의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소설이란 무엇인가요? 소설은 픽션인 것이죠. 제가 이제까지 써왔던 글들은 다 넌픽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소설은 픽션이에요. 허구인 것이죠. 지어낸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하도록 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소설 쓰기의 중심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이 글을 소설 작품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에르노 같은 프랑스의 작가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글들을, 작품들을 보면 이게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여과 없이 이야기로 써내는 그런 경향의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경우에도 자신의 진실한 삶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좋은 작가로서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이 허구라면, 그러니까 이건 정신분석적인 관점이죠.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허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패러다임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연극, 역할극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도대체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시간들이 가끔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픽션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기 위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소설이라는 픽션이라는 형식을 선택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그건 허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알리바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의 만들어진 인물의 주인공의 목소리를 빌어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보다 자유로운 발화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자, 이 책인데요. 이제 뭐 서점에 여러분들이 다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작가의 말이라는 챕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백상현이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작가의 말 챕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글쓰기가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영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소설이라는 영역을, 소설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도달할 수 있었던 영토이자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론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에서 그걸 S2라고 부르는데,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그런 이론적인 세계에서 지식과 일종의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논리적인 체계의 영역 안에서는 그걸 S2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대로 말하도록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아주 개인적인 영역의 목소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 픽션적인 과학적인 세계, S2의 세계를 넘어서는 목소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자, 그 영역을 우리는 정신분석에서는 S1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저는 그게 아무런 이론적인 장치도 없고 아무런 어떤 논리적인 요구도 없는 글쓰기의 영역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이런 장르를 제가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들 중에 세 번째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 소설을 왜 쓰려고 했는가 하면, 보다 진실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과학도 언급되지 않는 영역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바로 저에게는 소설의 영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를 고민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히려 픽션이라는 알리바이를 빌어서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는 보다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체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됐는데, 이쪽이 북토크인 이 영상이 지금 북토크인 만큼 이런 얘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썼는지.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새로운 방식의 기술 혹은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 화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 자신도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물어보신다면 뭐 그런 이야기 북토크에서 많이 오가잖아요. 작가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 책을 쓰셨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우선 할 거예요. 아침에 썼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자, 아침에 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뭐 다른 많은 글들도 저는 항상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글을 쓰는데 이 글은 어떻게 아침에 썼는가 하면 재즈 연주하듯이 썼어요. 재즈 연주하듯이. 제가 이 글을 쓰던 시기에 유독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 1년간 유독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일스 데이비스를 많이 들었어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을 들었는가 하면 주로 즉흥 연주하는 연주곡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자, 그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주하는 방식,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방식을 듣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글 쓰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구나. 특히 소설을 쓰는 것은 이와 같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쓰려고 많은 장치들을 도입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와서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죠. 그리고 그날 쓸 소설의 간단한 주제, 간단한 스토리 정도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마치 재즈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날 연주할 테마, 그날 연주할 멜로디 정도는 머리에 넣어놓고 시작하듯이. 그리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구상은 거의 하지 않은 채로 한 문장, 한 이야기, 한 주인공의 한마디 혹은 한 주인공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글을 썼는데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사람 말하듯이 글을 쓰는구나 라고 그런 인상을 받을 텐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치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곡을 고스란히 연주하거나 불러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번 소설을 쓰면서 제가 사용하게 된 특별한 테크닉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특별했던 경험이었는데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테마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지만 스토리 전개에 대한 어떤 예감 정도는 머리에 넣고 있지만 그날 정확히 내가 무엇을 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무대가 저에게는 컴퓨터 앞에 이 책상이었던 것이고 거기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주인공이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 주인공의 파트너가 어떤 대답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글을 쓰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알아가는 방식으로 이 소설을 써 나갔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진실한 방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관념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짜여진 스토리에 갇히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소설가 미셸 웰백 같은 소설가 혹은 프랑스의 또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 레오 페레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듯이 혹은 레오나드 코엔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가수죠. 얼마 전에 사망한 그 가수가 노래를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그냥 들려주는 거 어떤 특별한 뭐랄까요 그런 테크닉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듯이 글을 써나가는 것이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마일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나 계획이 없이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관객들과 대화를 하고 즉흥적으로 다른 연주자들과 대화를 하죠.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어떤 자신의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언가와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무언가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어떤 멜로디, 자신의 어떤 박자, 자신의 어떤 음색과 만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도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글쓰기를 한 5개월 정도 했어요. 이게 거의 한 5개월 정도 쓴 글인데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사실 작가가 된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다른 종류의 글을 써왔기는 하지만 어쨌든 책을 8권 정도 쓰고 작가가 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논문까지 생각하면 박사 논문 이런 거 생각하면 거의 15년, 20년째 글을 써오고 있지만 이번에 제가 비로소 뭔가 작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작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난 1년간 5개월간의 글을 쓰기, 그 다음에 또 다시 몇 개월간의 탈고 과정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건 작가가 된다라는 건 결국 어떤 목소리를 갖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가수들 있잖아요. 레오나드 코헨도 그렇고, 레오 페레도 그렇고, 혹은 소설가 미셸 웰백도 그렇고,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도 그렇고, 자, 저 사람들은 작가라면, 저 사람들은 진정한 작가라면, 제가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저들이 진정한 작가처럼 느껴지는데, 저들이 진정한 작가라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소설가로서 어떤 아주 뛰어난 말재주를, 아주 문장들을 정확하고 멋들어지게 조합해내는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에게는 작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작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 사람만의 목소리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만의 음성을 가진 사람. 그걸 문학에서는 문체라고 부르잖아요. 스타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스타일이 아니고 남의 말투가 아니고 그 사람만의 말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 이게 진정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소설을 쓰면서 그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이 소설책을 쓰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아,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톤, 이 목소리만 있으면 누군가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겠구나. 내가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마주 앉아서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서 즉흥적으로 원맨 쇼를 하듯이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스토리가 아무리 허접한 것이라 해도, 혹은 대단하게 기상천외한 것이라 해도, 혹은 아주 외설적인 것이라 해도, 혹은 너무나 내밀해서 듣기가 좀 거북한 것이라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신만의 목소리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말투가 들어줄 만한 무엇이라면, 아, 이 사람은 비로소 작가가 되는 것이고 독자를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교가 없어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투로 말하게 됐을 때는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의 말투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말투를, 어떤 음성을, 어떤 문체를 가지도록 교육받았고, 그 문체로, 그 음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음성을, 그 말투를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말투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음성과 목소리에 도달하는 것. 자, 그게 한 사람의 글 쓰는 실천가가 진정한 작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소설을 쓰면서 배웠던 교훈이라면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란 무엇인가? 작가란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목소리를 제가 비로소 갖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쓰게 될 두 번째 소설, 세 번째 소설도 그 목소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매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글을 쓰고자 노력을 할 텐데, 자, 그런데 그건 미래의 이야기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소설, 새로운 인생이라는 이 소설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 목소리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 목소리를 가지려고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주제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대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던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어요. 스타일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문제, 목소리가 아니고 의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우선 먼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의 제목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이게 왜 1장의 챕터의 제목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또한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삶이 있는데 그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주어진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산다기보다는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성정을 가지고, 그런 조건 하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주인공을 설정하고,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도록 만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를 썼던 거죠. 이건 연극 용어잖아요. 연극 용어로서 이런 것이잖아요. 그 에우리피데스의 연극에 등장하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죠. 막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카오스적으로 이야기들이 고조되다가 더 이상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이야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갑자기 연극장치로 만들어진 기계신이 나타나는 거죠. 기계장치로 만들어진 신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장치의 이름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점에 주목했던 거죠. 무언가가 진정으로 시작이 되려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끝낼 정도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주어진 삶은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첫 번째 장의 제목이고, 주인공은 이름이 강이름인데 이름이 강이름이에요. 이 강이름이라는 주인공의 삶이, 이 주어졌던 삶이 끝나버리는, 정지되어 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열리는 그 시점을 이 1장에서 그려보려고 했던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픽션이 왜 우리에게 유용한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픽션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픽션이라는 장르가, 허구라는 장르가 유용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결국은 이 주인공 강이름의 삶이 일종의 연극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해왔던 역할극이었다라는 것.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게 신이 되었건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그런 역할을 해라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연극인 줄도 모르고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연극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죠.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걸 사랑의 사건이라고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주인공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다 사랑에 빠져 본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사랑이 얼마나 광기와 같은 것인지,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광기의 연극을 시작하게 되는 1장의 제목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모든 진리가 진정으로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면 내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 아무리 허구적인 사건일지라도 이전의 허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리의 사건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챕터의 제목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데우스는 중요한 개념이죠. 신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은 이 소설이 어떤 유실론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해서 사용된 것이 전혀 아니고,
주체가 할 수 없는 걸 해주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타자적인 사건이 나에게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 강 이름이 이 소설에서 나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나이예요. 나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을 찾아오고 이 주인공의 이전까지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나이 에티엔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을 제가 묘사하면서 이 이름에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처음에 주인공의 이름을 강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이름인 사람인 것인데 이름이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무 이름의 뜻이 없는 거죠. 그 이름의 주인공, 이름이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떤 막강한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이인 거예요. 나이. 소설 속에서 풀어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왜 이 여자의 이름이 나이가 되었는지를 아시겠지만 이 나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진리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적인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름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에는 제가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름이라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건 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나이라는 여자의 어떤 존재론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건 안티고네적이다 라고 설정을 했어요. 안티고네는 파괴적인 여성, 사랑의 여성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한 사랑의 대상을 쫓는 여성이기도 하고 또한 불가능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이름이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성을 안티고네와 같은 존재로 그려보려고 했죠. 그래서 챕터 2장의 제목이 안티고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장에는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데 9장에는 손 없는 소녀라는 방식으로 묘사가 돼요. 손 없는 소녀는 그림 형제의 아주 잔혹한 동화 제목이죠. 두 손이 잘린, 부모가 그 아이의 두 손을 자르고 악마에게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동화 속에 등장하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의 제목인데 이 손 없는 소녀 역시 복선을 통해서 이 나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삶과 그 여자 주인공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으로 건너뛰면 5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챕터를 조금 건너뛰는 이유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챕터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방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사울의 비늘이라는 제목을 사용했어요. 이 사울의 비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 이야기죠. 바울.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던 유대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뭐 예수의 기적을 만나서 예수의 기적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서 자신의 눈에 비늘처럼 덧씌워져 있던, 그래서 아무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던 시력의 어떤 장애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비늘이 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서에 있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은유하면서 이 주인공의 친구로서 김사울이라는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비늘이라는 챕터를 도입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도 주인공 강이름과의 어떤 우정을 나누는 존재로 나오지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진리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소설적 장치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테마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테마의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장소에는 상실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결국은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그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결국은 신을 믿게 되고 혹은 그렇게 하다가도 좌절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고통과 희열과 어떤 구원과 절망과 버려짐과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어떤 여정의 기원에 결국은 원인에 우리 자신의 기원적인 상실이 있다라는 그런 테마가 이 모든 소설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인물들, 강이름 혹은 나이 에티엔 혹은 김사울 이런 사람들이 모두 결국은 자신의 상실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 혹은 그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에 휩쓸려서 그걸 찾기 위한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열망에 휩쓸려서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시적인 차원의 이런 인물들이 존재하고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종류의 음모가 이 사람들을 테두리치고 이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소설의 장치로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즉흥적으로 재즈 연주자들이 임프로비제이션 하듯이 즉흥적으로 쓰려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뒤에는 그날 제가 글을 써나가면서 덧붙이고 혹은 연결하게 되었던 어떤 구도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뒤에 어떤 복선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연성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 소설을 이끄는 어떤 동력처럼 작동하게 되는 경험들을 이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제가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글을 읽게 되었을 때는 그런 종류의 소설적인 재미를 소설적인 이야기의 재미를 체험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득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연구자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소설도 썼네? 라는 궁금증 속에서 그냥 제 소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만나게 되는 것보다는 어떤 해명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읽게 되시면 조금 더 소설의 문체를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종의 북토크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읽고자 하신다면 지금 교보에도 있고 알라딘 혹은 예스24 다 거기에 배본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북토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